10. 검은 손이 그려진 간판은 금방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집게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갔다. 거리는 텅 비어 있고 우중충했다. 계속 걸어가자 갑자기 좁은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영화가 끝난 듯 했다. 모퉁이에 다시 검은 손이 그려진 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집게 손가락이 굽어져 있었다. 나는 네덜란드 집 맞은편에 서 있었다.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깜짝 놀라며 천천히 거리를 가로질러 붉은색이 칠해진 통풍기 앞에 멈춰 섰다가 갑자기 문을 밀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카운터에 남자 셋이 서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들은 대화를 멈추고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주인 여자를 바라보았다. 주인 여자가 보고 있던 화보 잡지에서 눈을 떼고 나를 쳐다보았다. 여자는 내 얼굴에서 모자로 다시 내 손에 들린 핸드백으로 시선을 옮겼고 내 구두와 다리를 보려고 몸을 약간 굽혔다. 그런 뒤에 내 얼굴을 쳐다보았고 립스틱의 상표를 알아맞히려는 듯 오랫동안 내 입술을 바라보았다. 다시 몸을 숙여 미심쩍은 듯 내 다리를 바라보며 주인 여자가 천천히 물었다. 무슨 일이신지. 그러고는 허리에서 손을 떼어 니켈 카운터에 올렸다가 배 위에 깍지를 꼈다. 그녀의 희고 갸름한 얼굴이 어쩔 줄 몰라하는 표정을 지었다. 남편을 만나러 왔는데요. 내 말에 남자들은 시선을 돌려 다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주인 여자는 내가 제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11호실이에요. 2층으로 가세요. 하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운터 옆의 안팎으로 8개 문을 가리켰다. 남자들 중 하나가 문으로 뛰어가 나를 위해 문을 열고 잡아주었다. 얼굴이 창백한 그는 술이 취한 것 같았다. 입술은 떨렸고 눈의 흰자위는 불그스름하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그를 바라보자 그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앞뒤로 오가다가 멈추는 문을 통해 어떤 목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다. 여기 여잔데? 계단이 있는 공간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우윳빛 유리창 뒤로는 검은 벽이 어른거렸다. 2층의 좁은 복도에는 가시 없는 백열 전등이 밝혀져 있었다. 나는 11호실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프레드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는 정말 연약해 보여서 꼭 어린애 같다. 삶에 시달린 얼굴을 보지 않는다면 18 청년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잠든 그의 입술은 약간 벌어져 있고 이마에는 검은 머리가 드리워 있으며 얼굴은 의식을 잃은 사람 같다. 그는 곤히 잠들어 있다. 계단을 올라올 때만 해도 나는 그에게 화가 나 있었다. 이런 곳에서 남자를 만나는 까닭에 사람들이 나를 창녀처럼 천천히 훑어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침대 곁으로 가서 의자를 끌어당기고 핸드백을 열어 담배를 꺼냈다. 나는 프레드가 누워있는 침대가에 앉아 담배를 피웠고 몸이 불편한지 그가 뒤척이기 시작하자 그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그러면서 하트 모양이 있는 녹색 벽지를 바라보았고 보기 흉한 전등을 쳐다보았으며 열린 창틈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나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결혼한 이래로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당시에 이 호텔 방 못지않게 누추한 가구 딸린 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전쟁이 터졌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난 지금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집을 생각하고 있다. 방 4개와 욕실이 있는 깨끗한 집. 클레멘스는 그림을 알아보기에는 아직 많이 어렸을 때 벽지에 막스와 모리츠가 그려진 방을 갖고 있었다. 이 모리츠는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만화가 빌레름 부시의 작품에 등장하는 장난꾸러기 주인공들의 이름이랍니다. 막스와 모리츠. 벽지에 막스와 모리츠가 그려진 방을 갖고 있었다. 그 애가 그림을 알아볼 정도로 자라게 되자 벽지에 막스와 모리츠가 그려진 방이 있는 집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다. 그곳에 서 있던 프레드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는 회색 제복 바지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연기가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폐의 더미를 바라보곤 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았고 우리에겐 내의도 가구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에게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정말로 한 번도 무언가를 가져본 적이 없는 남자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타고 있는 담배를 입에서 꺼내 내 입에 물려주었고 나는 담배를 한 모금 빨고 연기를 내뿜으며 격렬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고 담배꽁초를 아래쪽에 떨로 내던졌다. 쓰레기통 사이로 조개탄의 재로 인해 변색된 크고 누런 웅덩이가 보였는데 내가 던진 담배는 그곳에 떨어져 치직 소리를 내며 꺼졌다.
기차가 역 구내로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다. 안내방송을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성당의 종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 프레드가 잠에서 깨어났다. 종소리의 유리창이 진동하며 살며시 떨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떨림이 창턱에 놓인 커튼의 함성 막대에 전달되었고 막대가 흔들리면서 덜컥거렸다. 프레드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천천히 잠에서 깨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프레드, 나는 말했다. 그래.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내 몸을 자기 쪽으로 끌어내리며 내게 입맞추었다. 프레드는 나를 완전히 자기 쪽으로 끌어내렸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쳐다보았다. 그가 내 머리를 잡고 마치 검사하듯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바람에 나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미사에 가야죠. 아니면 벌써 다녀왔어요? 내가 물었다. 아니, 딱 2분 있었어. 성호의 축복을 받으러 갔었지. 그럼 가요. 프레드는 신을 신은 채 침대에 누워있다가 아무것도 안 듣고 잠이 들었었는지 몸이 잔뜩 얼어있었다. 그는 접시에 물을 붓고 거기에 손을 적셔 얼굴을 씻고는 수건으로 닦은 다음 의자에서 외투를 집어들었다. 우리는 팔짱을 끼고 계단을 내려갔다. 세 남자는 아직 카운터 옆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우리가 가도 쳐다보지 않았다. 프레드가 방 열쇠를 주인 여자에게 내주었다. 주인 여자가 나무판에 열쇠를 걸며 물었다. 오랫동안 나가 있을 건가요? 1시간 정도요. 프레드가 말했다. 우리가 성당에 들어갔을 때는 미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참사의 회원들이 천천히 성구실로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환한 잿빛 물속에서 천천히 헤엄치는 흉구무리한 잉어들처럼 보였다. 피곤해 보이는 사제가 보조 제단 옆에서 미사를 드렸다. 그는 서둘러 미사를 진행했고 복음서를 읽기 위해 왼쪽 제단 옆으로 가서 미사 전례서를 든 복사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보고 초조하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주 제단에서는 향냄새가 구름 속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미사를 집전하는 무리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대부분 단축구멍에 붉은 길을 꽂은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몇 명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종소리를 듣고 놀라서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걸어다니면서 모자이크 문이나 창문을 쳐다보았고 제단 가까이 다가갔다. 나는 위쪽 오르간 옆에 걸려있는 15분마다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내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강복을 받고 출구 쪽으로 나갔을 때 나는 미사가 정확히 19분 걸린 것을 확인했다. 프레드는 통풍기 옆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성모 마리아 제단으로 가서 성모송을 바쳤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두렵기는 했지만 임신이 아니기를 기도했다. 성모상 앞에는 무척 많은 초들이 타고 있었고 왼쪽의 커다란 철제 촛대 옆에는 한 구름이의 노란 양초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옆의 마분집 한 마리는 독일 드로기스트 조합 내 가톨릭 상점 노동조합 기정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나는 다시 프레드에게로 갔고 우리는 함께 성당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5시 20분이었고 나는 허기를 느꼈다. 나는 프레드와 팔짱을 끼고 걸었다. 우리가 야외 계단을 내려갈 때 그의 주머니에서 동전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레스토랑에서 식사할까? 그가 물었다. 아니, 간이 식당에서 먹어요. 나는 그런 데서 먹는 게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지. 그가 말했다. 우리는 볼리어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폐허틈이었던 자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무너져 둥근 언덕으로 매끄럽게 다져져 있었다. 거기서는 잡초며 노개색의 흥크러진 잡목들이 시든 바늘꽃의 은은하고 붉은스름한 빛을 받으며 촘촘하게 군락을 이루어 자라고 있었다. 그곳의 하수구 자리에는 한동안 분리허 기념비가 놓여 있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남자가 분노에 차서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난을 당하고 말았다. 단철로 된 정문 뒤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폐어더미 사이로 좁은 길이 하나 나 있을 뿐이었다. 아직 집이 몇 채 남아있는 몸쟁가에 다다랐을 때 폐어더미 위로 멀리 룸멜 광장의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프레드를 불러 세웠다. 우리가 그 발길을 멈추자 오케스트리온이 거칠게 울리는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다. 프레드, 시내가 복잡해요? 내가 물었다. 그래, 드로기스트들 때문인 것 같아. 가보고 싶어? 우리도 가볼까? 그가 말했다. 아, 그래요. 내가 말했다.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해 벨레다가를 지났다. 다시 한번 모퉁이를 돌았을 때 우리는 룸멜 광장의 소음과 냄새에 순식간에 파묻혔다.
손풍금 소리, 달콤하고 기름진 튀김과자 냄새와 갖가지 향신료가 뒤섞인 굴라슈 냄새, 회전목마가 돌아가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나를 흥분시켰다. 나는 가슴이 점점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냄새,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지만 신비한 멜로디를 담는 그 소음 때문에. 프레드, 돈 좀 줘요. 내가 말했다. 프레드는 주머니에서 마구 쑤시는 돈뭉치를 꺼내 동전들 사이에서 지폐를 집어들더니 접어서 너덜너덜해진 그의 수첩 속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는 잔돈을 몽땅 내 손에 올려주었는데 그 중에는 두툼한 은화도 있었다. 프레드가 빙그레 미소 지으며 나를 지켜보는 동안 나는 조심스레 돈을 세어보았다. 6마르크 80페니 너무 많아요 프레드. 내가 말했다. 다 가져 어서. 그가 말했다. 나는 갸름하고 피곤한 그의 잿빛 얼굴과 그가 창백한 입술에 물고 있는 눈처럼인 담배를 보고는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왜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 스스로에게 종종 물어보곤 했다. 짐작컨대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알고 있었다. 그와 함께 룸멜 광장으로 가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었다. 식사할 곳으로 데려갈게요. 내가 말했다. 좋을 대로. 그가 말했다. 나는 그의 팔을 잡고 춤추는 헝가리 여자들의 그림이 앞쪽으로 그려져 있는 굴라슈 가게로 데려갔다. 둥근 모자를 쓴 농촌 총각들이 허리에 손을 얹고 소녀들 주위를 돌며 춤추는 그림이었다. 우리는 카운터 위에 팔을 괴고 앉았다. 그러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전자 옆쪽 접이식 의자에 앉아있던 여자가 일어나더니 미소를 머금고 가까이 다가왔다. 검은 머리의 뚱뚱한 여자였다. 여자는 곱고 큰 손에 가짜 반지들을 잔뜩 끼고 있었다. 갈색 목에는 비단 리본을 둘렀는데 검은 리본에는 메달이 흔들거리고 있었다. 굴라슈 2인분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에게 2마르크를 내밀었다. 여자가 뒤쪽으로 가서 냄비 뚜껑을 여는 동안 우리 프레드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난 아까 굴라슈 먹었어. 프레드가 말했다. 어머 미안해요. 내가 말했다. 그래도 상관없어. 난 굴라슈를 좋아하니까. 프레드가 내 팔에 손을 얹었다. 여자는 솥을 이리저리 깊숙이 휘젓더니 국자 가득 굴라슈를 담아 올렸다. 솥에서 나는 김이 뒷벽의 거울에 서렸다. 여자는 우리 두 사람에게 빵을 건넨 다음 걸레로 거울을 닦으며 내게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봐요. 나는 반들반들한 거울 속을 들여다보며 내가 정말로 아름답게 보인다고 인정했다. 내 얼굴 뒤편 먼 곳에서 희미하게 사격 게임장의 모습이 보였고 그 뒤로는 쇠사슬에 매달린 회전목마가 보였다. 나는 거울 속에서 뒤쪽의 프레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뜨거운 것을 먹으면 잇몸이 아픈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 언짢고 초조한 표정을 지으며 뜨거운 음식이 식을 때까지 입안에 넣고 이리저리 굴리고 있다. 그때마다 그는 노인처럼 우물우물 음식을 씹는 것 같아 나는 더 놀란다. 거울에 다시 김이 서렸고 여자는 국자로 솥을 천천히 휘젓고 있다. 그녀는 옆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굴라슈를 더 많이 퍼준 것 같았다. 우리는 깨끗이 비운 접시를 옆으로 치우고 고맙다고 인사한 뒤에 밖으로 나왔다. 나는 다시 프레드의 팔을 잡고 가게들이 늘어선 골목길을 천천히 돌아다녔다. 빈 양철 깡통을 집어 멍하니 희죽거리고 있는 인형에게 던져보기도 했다. 깡통이 인형의 머리를 맞추고 뒤쪽에 갈색 천에 부딪혀서 숨겨진 기계가 인형을 튀어나오게 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했다. 호객 상인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속아 복근을 사고 행운의 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싶은 노란 테디 베어에게 계속 눈길을 보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테디 베어를 갖고 싶었다. 그러나 딸그락거리며 돌아가는 행운의 바퀴의 바늘은 바늘 못의 울타리를 따라 천천히 돌다가 바로 내 번호 앞에서 멈추었다. 나는 곰을 갖지 못했고 그 무엇 하나 가질 수 없었다. 나는 쇠사슬에 매달린 회전목마의 좁은 자리에 뛰어올라 돈 받는 사람의 지저분한 손에 동전 2개를 얹어주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의 나무 상자 속에 숨어 내 얼굴에 거친 멜로디를 뿜어대는 오케스트리온 주위를 천천히 점점 더 높이 올라가며 돌았다. 성당의 탑이 폐허더미를 넘어 나를 지나 날아가는 것 같았고 멀리 뒤쪽으로 드문드문 또는 빽빽하게 자라는 푸른 잡초, 빗물이 고여 웅덩이를 이룬 천막 지붕이 보였다. 회전목마가 동전 2개를 낸 대가로 미친 듯이 돌아가는 동안 나는 태양의 한가운데를 계속 바라보았는데 햇빛이 눈에 닿을 때마다 마치 벼락을 맞는 것 같았다. 쇠사슬이 부딪히며 쩔렁거리는 소리,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안개와 광장에서 회오려지는 먼지가 보였고
기름지고 달짝지근한 냄새가 콧속으로 들어왔다. 나는 후들거리며 다시 나무 계단으로 내려와서 프레드의 팔에 안기며 소리쳤다. 아, 프레드. 한 번은 1마르크를 주고 나무로 된 무대에서 프레드와 춤출 기회가 있었다. 격렬하게 엉덩이를 흔들어대는 10대 아이들 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몸을 바짝 붙이고 있었다. 춤의 리듬에 맞추어 프레드와 함께 몸을 돌릴 때마다 트럼펫 연주자의 느끼하고 음탕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끈적거리는 옷깃은 트럼펫으로 반 정도 가려져 있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나는 머리를 들고 내게 눈짓하며 나보고 들으라는 듯이 귀청을 찢을 만한 굉음을 뿜어댔다. 나는 프레드가 10페니 동전을 하나 넣고 룰렛 게임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딜러가 원반을 돌리고 구슬이 멈추며 돌아가기 시작하자 주위에 서 있는 남자들이 말없이 흥분하는 게 느껴졌다. 사람들이 돈을 거는 속도와 그에 맞춰 프레드가 동전을 목표한 곳에 정확히 던져놓는 모습이 여태껏 알지 못했던 어떤 이해를 전제로 하는 연습처럼 생각되었다. 구슬이 구르는 동안 딜러는 고개를 들고 경멸이 담긴 눈빛을 룸멜 광장 쪽으로 보냈다. 구슬이 굴러가는 소리가 좀 잦아들었을 때야 비로소 그는 고개를 내리고 작고 무정하고 귀여운 얼굴을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걸었던 돈을 챙겨 자신의 주머니에 쓸어 담고 당첨된 사람에게는 동전들을 던져주었다. 그는 주머니의 돈을 주물럭거리며 사람들에게 돈을 걸라고 재촉했다. 그리고 주위에 서 있는 남자들의 손가락을 쳐다보며 경멸하듯 원반을 획 돌린 다음 고개를 들어 입을 비죽거리고 지루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프레드 앞에 동전이 두 번째로 쌓였을 때 그는 탁자에서 돈을 집어들고 사람들 틈을 뚫고 내 쪽으로 왔다. 우리는 푸른색 포장이 덮인 가설 소극장의 지저분한 계단에 앉아 먼지를 마시며 소란스러운 광경을 지켜보았고 오케스트리온의 잡다한 연주 곡목에 귀 기울였다. 돈을 거둬들이는 남자들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먼지, 종이, 담배꽁초, 짓밟힌 꽃송이, 찢어진 입장권으로 뒤덮인 땅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우리 아이들 모습이 보였다. 벨르만은 클레멘스의 손을, 소녀는 카를라의 손을 잡고 있었고 벨르만과 소녀의 사이에는 아기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아이들은 크고 노란 막대 사탕을 입에 물고 있었다. 아이들이 깔깔대는 모습,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 사격 게임장 옆에 멈춰선 모습이 보였다. 벨르만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총을 들어 보는 사이 클레멘스가 아기 바구니의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클레멘스는 벨르만의 어깨 너머로 총의 가늠자를 들여다보았다. 아이들은 즐거운 것 같았고 벨르만이 소녀의 머리에 빨간 종이꽃을 꽂아주자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그들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벨르만이 클레멘스의 손 위에 돈을 세워 올려줄 때 내 아들이 입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아들은 가볍게 미소 띤 얼굴로 머리를 들고 벨르만에게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자, 가요. 우리 애들이 저기 있어요. 프레드에게 나지막한 소리로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외투 깃을 끌었다. 어디 있다고 그래? 프레드가 물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우리 눈 사이의 이 30cm 공간에는 우리가 서로 껴안고 보낸 수천 밤이 담겨 있었다. 프레드가 담배를 입에서 떼고 나지막이 물었다. 우리 뭘 하면 좋을까?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프레드는 가설 소극장과 영업이 끝나 운행이 멈춘 회전목마 사이의 골목길로 나를 이끌었다. 회전목마의 둥근 지붕은 초록색 캔버스 천으로 덮여 있었다. 우리는 밧줄이 메인 천막용 말뚝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 안으로 들어가지. 프레드는 그렇게 말하며 두 개의 초록색 캔버스 천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내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도와주었다. 어둠 속에서 프레드는 커다란 나무 백조 위에 나는 그 옆의 흔들목마 위에 쪼그리고 앉았다. 프레드의 창백한 얼굴이 캔버스 천 틈새로 들어오는 한 줄기 희꾸무한 빛에 의해 둘로 나뉘었다. 어쩌면 프레드가 입을 열었다.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몰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아요. 남자들은 하나같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 나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며 덧붙였다. 스스로 합리화하는 말 같지만 결혼을 참을 만하게 만드는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당신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해냈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백조 머리에 기댔던 얼굴을 들고 내 팔에 손을 얹었다. 우리가 결혼한 지 15년이 됐어. 그런데 멋진 결혼 생활이었어요. 내가 말했다. 찬란했지. 정말 찬란했어. 그가 말했다. 그는 내 팔에 얹었던 손을 떼어 두 손을 백조의 머리 위에 얹고 그 위에 자기 얼굴을 대었다. 그리고는 피곤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없으면 분명 당신과 아이들이 더 행복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내가 뭘 몰라? 프레드, 애들은 하루에도 10번씩 아빠에 대해 물어봐요. 그리고 나는 밤마다 거의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린다고요. 당신이 운다고? 그렇게 말하며 그는 다시 얼굴을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미안했다. 그 말을 한 건 내가 운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는지 알았으면 해서예요. 갑자기 천막 틈새로 햇빛이 들어왔고 초록색으로 여과된 빛이 둥근 공간 속으로 스며들었다. 황금빛 광선이 비치자 회전목마들의 형상이 드러났다. 희죽 웃는 말, 초록색 용, 백조, 조랑말이 보였고 우리 뒤쪽에는 두 마리 백마가 끄는 붉은 벨벳을 깐 결혼 마차가 보였다. 이리 와요. 저기가 앉기에 더 편할 것 같아요. 나는 프레드에게 말했다. 그는 앉아있던 백조에서 기어내려와 내가 흔들목마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우리는 기어로운 마차의 부드러운 벨벳 위에 나란히 앉았다. 태양은 이미 사라졌고 우리는 동물들의 잿빛 그림자에 둘러싸였다. 운다 그랬지? 프레드는 그렇게 말하더니 나를 쳐다보며 팔로 감싸 안으려다가 이내 그만두었다. 내가 없어서 우는 거야?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나는 나지막에 말했다. 내가 당신이 우리 곁에 있는 걸 더 좋아한다는 것 당신도 알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도 난 이해해요. 당신이 없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아이들을 때리는 당신 얼굴이 무서웠어요. 당신 목소리도 무서웠어요. 당신이 집에 돌아와 전과 똑같이 구는 건 바라지 않아요. 우리에게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당신이 아이들을 때린다는 걸 알게 되느니 차라리 침대에 누워 우는 편이 나아요. 당신이 아이들을 때리는 거?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가난이 날 병들게 했어. 프레드가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집에 없는 편이 더 나아요. 전과 똑같이 군다면 말이에요. 날 그냥 울게 내버려둬요. 1년도 안 돼 나도 아이들을 때리는 지경까지 갈지 몰라요. 젊었을 땐 보기만 해도 끔찍했던 가련한 여자들처럼요. 걸걸하고 가난하고 삶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길한 임대아파트 단지의 틈바구니에서 아이들을 때리거나 단 것을 먹이면서 밤에는 보잘것없는 술꾼의 포옹에 몸을 맡기는 여자들. 술꾼은 소시지 가게 냄새를 집에 와서도 풍기고 포옹이 끝나면 둘은 어둠 속에서 술꾼이 상의 주머니에 넣어온 찌그러진 담배 2개 피를 함께 피우죠. 아, 나는 그런 여자들을 경멸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보, 담배 1개 비줘요. 프레드는 주머니에서 재빨리 담배갑을 꺼내 내밀면서 자기도 1개비 집어들었다. 성냥에 불이 붙자 회전목마의 으스름한 초록빛을 받는 프레드의 불쌍한 얼굴이 보였다. 계속해, 그가 말했다. 더 얘기해줘. 내가 우는 건 어쩌면 임신해서인지도 몰라요. 임신했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내가 임신하면 어떤지 알잖아요? 아직은 임신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회전목마를 타들 때 속이 메스꺼웠을지도 몰라요. 날마다 임신이 아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당신은 아기를 또 갖고 싶어요? 아니. 그는 서둘러 말했다. 하지만 임신이라면 당신 아기예요. 아, 프레드. 나는 이렇게 말해놓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듣기 불편한 모양이군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쳐다보았고 결혼 마차에 등을 기댄 채 담배를 피우며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말해, 계속. 지금 다 말해. 우는 이유가 또 있는데. 나는 말했다. 애들이 너무 조용해요. 애들이 너무 얌전해요, 프레드. 그 애들이 학교에 잘 다니고 진지하다는 당연한 사실이 두려워요. 애들이 꼼꼼하게 학교 숙제를 잘 해나가는 것이 놀라워요. 보통 학생들처럼 학교 시험에 대해 떠들며 바보같이 수다를 떨고 내가 애들 많은 나이에 썼던 말과 거의 똑같은 표현도 써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프레드. 냄비에 고기 삶는 냄새를 맡으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아침마다 차분하게 책가방을 챙겨 어깨에 메고 빵을 주머니에 넣어요. 이게 애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이에요. 프레드, 나는 가끔 현관에 몰래 나가 창가에 서서 애들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바라보곤 해요. 책의 무게로 조그만 등이 약간 굽어진 아이들은 모퉁이까지 나란히 걸어가요. 클레멘스는 거기서 방향을 바꾸어요. 우중충한 모차르트 가로 어슬렁거리며 걸어가는 카를라는 좀 더 오래 보여요. 뜨개질 본이나 칼을 대제의 3학년도 같은 걸 골똘히 생각하기라도 하는지
외투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걸어가는 모습이 당신과 똑같아요. 프레드. 아이들이 열심히 생활하는 걸 보면 내가 학교에 다닐 때 열심히 생활한다고 미워한 아이들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곤 해요. 그 애들은 아기 예수 같아요. 성가족 성화들 속에서 성 요셉의 대패 옆에서 노는 고운 고수무리 아이들. 10살이나 11살쯤 되어 보이는 심심해서인지 길고 곱슬곱슬한 대패밥을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내는 아이들 말이에요. 대패밥은 그 애들의 고수무리와 꼭 닮았죠. 우리 애들이 성가정 성화에 있는 아기 예수들이랑 닮았다고? 프레드가 나지막에 물었다. 나는 프레드를 쳐다보았다. 아니요, 아니에요. 하지만 애들이 그렇게 어슬렁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애들한테서 절망스럽고도 무의미한 겸손함이 느껴져요. 그럼 난 억울하고 두려워서 눈물이 절로 나와요. 맙소사,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생각에는 애들이 어려서 당신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 아니요, 아니에요, 프레드. 내가 두려운 건 아이들을 그 어떤 것에서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냉혹함, 프랑케 부인의 냉혹함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어서요. 그 여자는 아침마다 예수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도 우리 애들 중 하나가 화장실을 썼다 하면 서재에서 달려나와 화장실이 청결한지 점검해요. 그리고 벽지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복도에서 잔소리를 시작해요. 나는 물방울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애들이 화장실에서 물 쓰는 소리가 들리면 진땀이 흐른다고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픈지 아마 당신은 알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난해서 슬픈 거겠지. 그거야 뭐 뻔한 사실 아니야. 난 당신을 위로해 줄 수 없어. 가난해서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거지. 언젠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갖게 되거나 벌게 될 거라고 약속해 줄 수가 없어. 아, 깨끗한 집에서 아예 돈 걱정일랑 안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당신은 놀랄 거야. 우리 집의 모든 게 늘 깨끗하고 집세도 늘 제때 냈던 시절이 지금도 생각나곤 해요. 그리고 돈, 무엇보다 우리도요. 프레드, 당신도 알고 있겠죠? 알지? 그는 지체 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내겐 과거에 대한 감정이 그다지 남아있지 않아. 내 기억에는 가나다란 철사로 짠 그물처럼 커다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당연히 알지. 한때는 우리한테도 집이며 심지어 욕실도 모든 것을 지불할 돈도 있었다는 걸.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했지? 프레드, 그때 당신이 뭘 했는지 생각 안 나요?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프레드는 나를 껴안았다. 벽지 공장에 다녔죠? 맞아, 내 몸에서 풀냄새가 났었지. 클레멘스한테 잘못 만든 카탈로그를 갖다 주면 자기 침대에서 찢어버리곤 했지. 이제 생각나. 하긴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지. 그리고 2년 후에 전쟁이 터졌죠. 그랬지.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어. 당신은 유능한 남자랑 결혼하는 게 더 나을 뻔했어. 교양도 좀 갖춘 아주 부지런한 남자 말이야. 그런 소리 말아요. 나는 말했다. 그랬으면 당신과 애들은 저녁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좋은 책을 같이 읽었을 테지. 애들은 근사한 침대에서 잠을 잤을 테고 벽에는 노프레테테 왕비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집트 왕의 왕비라고 합니다. 페널에 그린 이젠하임 제단화도 있을 거야. 16세기 독일 화가라고 하네요. 그 사람이 그린 그 그림이랍니다. 물론 정교한 복사판이긴 하겠지만 방고의 해바라기가 부부 침대 위, 보이론의 마돈나 옆에 걸려 있을 테고 붉고 투박하지만 아주 운치 있는 케이스 속에 플루트가 들어있겠지. 아, 이런 쓸데없는 것들. 난 그런 게 늘 지루했어. 왠지는 모르지만 운치 있는 집은 날 지루하게 해. 대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프레드가 느닷없이 물었다. 나는 프레드를 쳐다보았다. 그는 화가 난 것 같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된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는 그렇게 말하고 결혼 마차 옆 나무바닥에 담배를 던진 다음 발로 지리게 껐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도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노프레테테 왕비 그림이나 이젠하임 제단화에 대해서 말한 적 없어요. 물론 그런 걸 싫어하진 않지만요. 난 유능한 남자를 싫어하니 그들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없죠. 유능한 남자들이란 지루하기 짝이 없으니까요. 그들의 목에서는 대체로 유능함이라는 악취가 풍기니까요. 하지만 난 당신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좀 알고 싶어요. 당신은 다른 남자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그 어느 것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당신이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지만요. 당신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약품 파는 일도 했고 사진사 일도 했다가 도서관에서도 일했죠. 거기서 당신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은 책 한 권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후 벽지 공장에서 일했고 운송일을 했지요. 전화 교환 수일은 전쟁에 나가 배우고요. 아, 전쟁 얘기는 하지마, 지루해. 그가 말했다. 좋아요. 당신은 평생을, 내가 당신과 함께 지내는 우리 평생을 소시지 가게나 굴라슈 가게, 지저분한 술집, 싸구려 호텔, 큰 장이 서는 광장에서 보냈죠. 우리가 8년째 살고 있는 이 지저분하고 초라한 집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성당에서, 그가 말했다. 성당에서 맞아요. 내가 말했다. 묘지도 잊어버리지 마. 안 잊어버려요. 하지만 우리가 여행할 때도 당신은 문화생활 같은데 흥미를 보인 적이 없었어요. 문화생활이라? 그게 뭔지 당신이 내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군. 아니, 난 그런 데 관심 없어. 내게 흥미로운 건 하나님, 묘지, 당신, 소시지 가게, 큰 장이 서는 광장, 싸구려 호텔이야. 화주를 잊으면 안 되죠? 내가 말했다. 그럼 화주를 잊을 리가 있나? 거기다 영화관도 넣어야지. 말하자면 덤으로 넣는 거야. 그리고 오락기도. 그리고 애들도요. 내가 말했다. 그렇지, 애들이 있지. 나는 애들을 너무 사랑해.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이야. 애들을 너무 사랑해. 하지만 난 이제 44살이 다 돼가.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당신은 모를 거야. 한번 잘 생각해 봐. 그는 그렇게 말하고 갑자기 나를 쳐다보더니 내게 물었다. 춥지 않아? 이제 그만 갈까? 아니, 싫어요.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 줘요. 나는 말했다. 아, 그만해. 그만하자고. 죄다 말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지금 싸우려는 건 아니잖아.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또 알아야 해. 당신은 내가 실망스러운 사람이란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이 나이에 달라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제까지 달라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어. 내게 좋은 점이라고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밖에 없어. 그래요. 당신한테 특별한 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가볼까? 그가 물었다. 아니에요. 여기 좀 있다가요. 혹시 추워서 그래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당신이란 호텔에 가고 싶어. 곧 가야죠. 그 전에 일단 내게 몇 가지를 말해줘야 해요. 혹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물어봐. 그가 말했다. 나는 프레드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우리 두 사람은 오케스트리온의 음향이며 회전목마를 타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 돈 받는 사람들의 통명하고 걸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프레드, 대체 식사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입 좀 벌려봐요. 나는 고개를 돌렸고 그는 입을 벌렸다. 그의 잇몸은 빨갛게 부어있었고 치아를 만져보니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 풍치예요. 1년 안에는 의치를 해야 할 거예요. 내가 말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는 불안한 듯 물었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덧붙였다. 애들 얘기를 안 했군. 우리는 다시 말문을 닫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귀 기울였다. 나는 입을 열었다. 애들은 내버려 둬요. 방금 걱정하긴 했지만 난 애들 때문에 걱정되지는 않아요. 애들은 젊은 사람들이랑 돌아다니게 그냥 내버려 둬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프레드. 나는 보다 나지막하게 말하며 프레드의 가슴에 파묻은 얼굴을 반듯하게 세웠다. 도대체 잠은 어디서 자요? 애쉬가에 있는 블록씨 집에서. 블록씨 모르는 사람인데요?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야. 아버지 집 아래층에 살던 사람인데 왜 종이가게 하나 있었잖아? 아, 그 사람 고수물이 금발이 웃겼죠? 담배는 안 피웠고. 그 사람 집에서 잔다고요? 한 달쯤 됐어. 어떤 술집에서 만났는데 술 취한 나를 집으로 데려갔지? 그때부터 그 사람 집에서 살고 있어. 집이 넓어요?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 옆의 가설 소극장 문이 열렸고 누군가가 트라이앵글을 몇 번 세게 쳤으며 메가폰을 통해 목신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남성분들이 보실 게 있습니다. 브래드, 내 말 못 들었어요? 들었어. 블록씨가 일하는 집은 진짜 넓어. 방이 13개나 되거든? 13개요? 그래. 브래드는 말을 이었다. 블록 영감이 벌써 석 달이나 비어있는 그 집 경비원이야. 그 집 주인은 스트리프라는 이름의 영국인인데 장군인지 갱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를 사람이지.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영국인이 석 달 전에 여행을 떠나는 일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블록 영감이 그 집을 봐주고 있어. 겨울에도 아름답게 보존되도록 잔디를 손질해야 하거든.
영감은 날마다 롤러나 잔디 깎는 기계를 들고 넓은 정원을 돌아다녀. 그리고 사흘에 한 번씩 인조 비료를 담은 짐꾸러기가 오고 참 멋진 일이야. 욕실도 여러 개 있는데 한 4개쯤 될걸? 나도 가끔 거기서 목욕할 수 있어. 책이 가득 들어있는 서재도 있어. 내가 문화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책에 대해서는 좀 알지? 좋은 책들이야. 멋진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미용실 같은 것도 있어. 흡연실, 식당, 개가 사는 방도 있고 위층엔 침실이 2개 있는데 하나는 깽인가 무언가는 그 사람 거고 하나는 부인 거야. 손님 방도 3개나 돼. 물론 부엌도 있지. 하나, 둘, 또. 그만해요, 프레드. 제발 그만해요. 나는 말했다. 아니야. 그가 말했다. 그만두지 않을 거야. 여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건 당신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야.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 하지만 이젠 끝까지 내 얘기를 듣는 게 좋을 거야. 집 얘기를 해야겠어. 난 집에 대한 꿈을 꾸어. 그걸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지만 술에 잔뜩 취해서도 절대 잊어버려지질 않아. 8개, 9개. 얼마나 많은 방을 세어보았는지 몰라. 13개였어. 개가 사는 방을 당신이 봐야 하는데 그 방은 우리 방보다도 좀 더 커. 아주 많이는 아니고 내 말이 틀리지 않을 거야. 2제곱미터 정도 덜 클까? 그 이상은 절대 아니야. 공정해야지. 공정보다 나은 게 뭐 있겠어? 우리 보잘것없는 깃발에 공정이라는 단어를 적어 넣는 게 어떻겠어, 여보? 프레드, 나를 괴롭히려는 거군요? 그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 괴롭히다니.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군? 꿈에서도 당신을 괴롭히고 싶진 않아. 하지만 집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겠어. 정말이야, 개집은 탑이야. 문화적 수준이 높은 그 집에서 그 밖에 그만한 건 조리대 정도지. 욕실 4개 말고도 샤워실이 서너 개 더 있어.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나는 공정해지고 싶어. 공정이라는 것에 취해버리는 거야? 욕실은 방으로 안 칠 거야. 그건 공평하지 못할 테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우리 깃발에 공정 말고 공평도 적어둬야 해. 이 모든 게 최악은 아니야. 여보, 근데 그 집이 비어있어. 커다란 호화저택 뒤에 깔린 널따란 잔디밭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애들이 거기서 놀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니면 개라도. 여보, 우리 개들에게 넓은 잔디밭을 만들어 주자고. 하지만 그 집은 텅 비어있고 잔디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치사하게 말해봐도 될까? 침실도 비어있고 손님방도 비어있고 아래층에 있는 방이 전부 비어있어. 지붕 밑에도 방이 3개나 있는데 하나는 가정부, 하나는 요리사, 하나는 하녀방이지. 착한 안주인이 하녀방도 있어야 한다고 하도 불평을 해서 하녀는 지금 손님방에서 자고 있을 거야. 여보, 우리가 공평과 공정의 깃발을 개양할 집을 짓게 되면 그런 점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고. 프레드, 더 이상 못 듣겠어요. 내가 말했다. 아직은 들을 수 있어. 당신은 애를 5이나 낳았어. 아직은 더 들을 수 있어. 지금 끝까지 얘기해야겠어? 그만둘 수 없다고. 오늘 밤 물론 모처럼 함께 있지만 당신이 가고 싶으면 가도 좋아. 내 말을 듣기 싫으면 가도 좋아. 나는 한 달 전부터 그 집에 살고 있는데 한 번은 그런 사실에 대해 당신과 얘기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든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으려고 했던 그 당신이랑 말이야. 여보, 당신을 생각해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물었으니 내 대답을 끝까지 들어야지. 그 착한 부인은 하녀방이 없다고 정말로 자살 시도 비슷한 걸 했었대. 당신은 그 부인이 얼마나 다정다감한 여자인지 걱정하느라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지 짐작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그들은 여행을 떠나고 없어. 여행을 떠난 지 석 달이 됐어. 그들은 보통 1년 중 9달은 여행을 다니지. 갱인가 무언가 하는 그곳에 사는 그 늙은 사람은 말하자면 단테 연구가인데 현존하는 몇 안 되는 단테 전문가 중 하나야. 교양 있는 천주 교인인 당신이 잘 알고 있을 그 주교처럼 말이야. 1년 중 9달은 그 집이 비어있어. 그동안 블록 영감이 잔디를 돌보고 다듬어. 그렇게 잘 가꾼 잔디보다 더 멋진 건 아마 없을 거야. 개 방은 왁스로 닦으면 안 돼. 애들은 집에 들어오면 안 되고. 주목해 주십시오. 옆에서 허스키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남성분들을 위한 구경거리가 있습니다. 태양 아래 가장 아름다운 여인 마누엘라입니다. 프레드, 왜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부인이 싫어하니까. 부인은 애들 냄새를 싫어해. 애들이 왔다 가면 금방 냄새를 맡아. 9달이 지나도 블록씨가 오기 전에 일하던 사람은 상위구인이었는데 한 번은 자기의 2 손자를 거기서 놀게 했대. 당연히 잔디밭이 아니라 지하실에서였지. 그런데 그 집 부인이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아내고
그를 내쫓아 버렸다는 거야. 그 때문에 블록 씨도 조심하게 됐지. 우리 애들이 나를 찾아와도 괜찮은지 한번 물어봤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 나는 잔디 손질을 도와주고 난방이 잘 유지되도록 하니까 그 집에서 살아도 되지만 난 현관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 방에 사는데 원래는 옷을 걸어두는 방이야.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어떤 늙은 네덜란드인이 보여. 은은하고 발에 넣던 술집 그림이야. 사실 진작부터 한 장 훔치고 싶었어. 서재에는 더 많은 그림이 걸려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곧 내 소행이란 걸 알아낼 테고 그건 블록 씨한테도 떳떳하지 않은 일이겠지. 마누엘라가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옆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블록 씨가 그러는데 부인은 게다가 동성애자라는군. 아, 프레드, 이제 그런 말 그만하고 호텔로 가면 안 돼요? 1분만, 딱 1분만 더 들으면 끝이야. 그럼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게 돼. 가끔 저녁에 주교가 오기도 해. 그는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모든 단테 관련 서적을 마음대로 볼 수 있지. 블록 씨는 주교님을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커튼을 쳐주라는 부탁을 받았어. 나는 잔잔하게 기쁜 표정을 짓는 주교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손에는 책을 들고 있고 옆에는 자주전자며 메모지, 연필이 있더군. 그럴 때 그의 운전기사는 지하실로 내려와서 우리 곁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워. 차가 그대로 있는지 보려고 자꾸 바깥을 들락거리면서 말이야. 주교가 돌아가려고 벨을 누르면 운전기사는 벌떡 일어나 달려가고 블록 씨는 나가서 착한 친구라고 불리며 팁을 받아. 이게 다야. 이제 가고 싶으면 가도 좋아. 갈 거야? 그가 말했다. 나는 눈물로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너무 피곤했다. 밖에는 아직 햇빛이 비치고 있었고 프레드가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인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에서 정오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옆쪽에서 메가폰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아직 마누엘라를 보고 그녀의 노래를 들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녹일 예쁜 여인입니다. 다른 쪽에서 누군가가 회전목마에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프레드가 나를 쳐다보았다. 천막 가운데 달린 문이 열렸다가 닫히며 불이 켜졌다. 회전목마의 나무 상자 안에서 오케스트리온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천막을 말아 올려 주위가 밝아졌다. 천막 한가운데 달린 창이 열렸고 얼굴이 무척 길고 창백한 남자가 우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한번 타보시겠어요? 물론 처음엔 공짜입니다. 그는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었고 금발 머리카락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렸다. 그는 머리를 긁더니 다시 모자를 쓰고 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우울해 보였다. 남자가 프레드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 당신 부인은 안 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프레드가 물었다. 네, 안 되겠어요. 남자는 내게 미소를 지어 보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프레드는 나를 쳐다보았다. 남자는 창문을 닫고 오케스트론을 빙 돌아 우리 가까이에 오더니 멈추었었다. 덩치가 컸고 상의 소매는 너무 짧았다. 근육질의 깡마른 두 팔은 무척 하였다. 남자가 나를 아주 찬찬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정말이에요. 당신 부인은 안 돼요. 그래도 좀 더 쉬고 싶다면 기다려 드릴 수 있어요. 아, 아니에요. 우린 가야 해요. 내가 말했다. 그러는 동안 천막이 그쳤고 아이들 몇 명이 말과 백조 위로 기어 올라갔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래로 내려갔다. 남자는 모자를 벗고 다시 한번 손짓을 하더니 안녕히 돌아가세요. 안녕히 라고 소리쳤다. 고맙습니다. 나는 그의 인사에 맞받아 소리쳤다. 프레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우리는 이제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천천히 룸멜 광장을 거닐었다. 프레드는 내 팔을 좀 더 꼭 잡고는 나를 몸젠가로 데려갔다. 우리는 천천히 페어 지역을 통과하고 성당을 지나 호텔 쪽으로 갔다. 역 주위의 거리는 아직 조용했다. 아직 남아있는 햇빛이 페어 지역의 잡초비를 뜯어놓은 먼지를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불현듯 내 안에서 회전목마의 리듬이 솟아나 속이 뒤집힐 것 같았다. 프레드, 좀 눕든지 앉든지 해야겠어요?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나를 안고 쓰레기 더미 쪽으로 갔다. 다 타버린 높다란 담벼락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고 벽 어딘가에 렌트켄 실은 왼쪽에 있음이라고 쓰여 있었다. 프레드가 열린 문 안으로 나를 데려가서 부서진 담 위에 앉았다. 나는 그가 외투를 벗는 모습을 무심히 지켜보았다. 프레드는 내 몸을 뉘어 폭에 집은 외투를 베고 눕게 했다. 내 밑의 바닥은 매끄럽고 서늘했다. 나는 담벼락의 가장자리를 더듬었고 그것이 석판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속삭이듯 말했다. 회전목마를 타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래도 타길 잘했어요.
난 회전목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마실 걸 좀 갖다 줄까? 커피나 뭐 그런 거 말이야. 여기서 역까지는 멀지 않아. 아니, 그냥 내 옆에 있어줘요. 곧 호텔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내 옆에 있어줘요, 프레드. 그럴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내 이마에 얹었다. 나는 조각상이 부서지며 붉은 점토 자국을 남긴 초록빛 벽을 바라보았다. 이제 내 몸은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어떤 글귀를 보았지만 무슨 글인지 읽을 수가 없었다. 내 몸이 원을 그리며 점점 더 빨리 돌아가는 가운데 두 발은 딱 고정되어 있었다. 그 모습이 스크스단의 힘센 금투사가 가냘픈 미녀의 두 발을 잡고 빙글빙글 돌리는 장면과 닮아 있었다. 처음에는 조각상이 붉은 점토 자국을 남긴 초록빛 벽과 그 반대편에서 비추는 창밖의 흰빛을 알아보았다. 초록빛과 흰빛이 눈앞에서 교대로 지나갔지만 그러한 구분은 금세 사라졌고 색들이 서로 겹쳐 보였다가 초록과 하양이 섞인 아주 연한 빛깔이 내 앞에서 빙빙 돌았고 나는 그 앞에서 빙빙 돌았다. 색들이 미칠 듯한 속도로 겹쳐 지나갔다. 나는 무식에 가까운 어슴푸레한 빛 속에서 내 몸이 땅바닥과 평행하게 돌 때까지 아무 생각도 못하다가 도는 속도가 늦춰졌을 때에야 비로소 그 자리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머리만은 아직 도는 것 같았고 때로는 머리가 몸에 붙어있지 않고 그 옆에 놓여있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는 내 발 옆에 놓여있는 것 같았다. 정작 있어야 할 목 위에는 잠시만 붙어있는 것 같았다. 머리가 몸 주위를 도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두 손으로 턱을 만져보니 뼈가 튀어나온 것이 느껴졌다. 머리가 발에 달려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턱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눈만 돌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지만 그런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 사실은 쓰디쓴 신물이 올라오는 구역질이었을 것이다. 정우개처럼 모기까지 차오른 신물은 번번이 다시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오기를 반복했다. 눈을 감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눈을 감으면 머리만 도는 것이 아니고 가슴과 다리까지도 미칠 듯한 회전에 동참하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격렬하게 발레처럼 원을 그리며 돌았고 구역질은 더욱 심해졌다. 그러나 눈을 뜨면 벽 부분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쪽으로 가장자리가 초콜릿이 새긴 초록빛 벽이 보였다. 짙은 갈색에 연한 녹색으로 쓰인 글자는 알아볼 수 없었다. 글자들은 가끔 안과 의사의 금한표 위쪽에 쓰인 아주 작은 글자처럼 조그맣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지곤 했다. 보기 흉한 짙은 갈색 소세지처럼 순식간에 옆으로 늘어나기라도 하면 의미도 형체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다. 글자들은 펑 터지면서 벽 위에서 흐릿한 갈색 자국이 되어 도무지 읽을 수 없게 되었다가 다음 순간 파리똥처럼 아주 조그맣게 줄어들었는데 아주 없어지지는 않았다. 빙빙 도는 느낌이 드는 것은 구역질 때문이었고 그 구역질이 이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중심점이었다. 나는 단 1cm도 움직이지 않고 전과 똑같은 장소에 반드시 누워있는 것을 깨닫고는 깜짝 놀랐다. 잠시 구역질이 누그러지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조용했고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내 가슴이며 구두의 더러운 갈색 가죽이 보였다. 벽의 글씨도 보였는데 이제는 제대로 읽을 수 있었다. 신의 도움을 받아야 당신 의사도 당신을 돕는다. 눈을 감자 신이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처음에는 신이라는 짙은 갈색 글자가 감은 눈꺼풀 뒤에 남아있는 것 같다가 그 글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단으로 남았다. 글자는 내 마음속으로 가라앉으며 점점 더 깊이 내려가는 것 같다가 머물러 있을 바닥을 찾지 못하고 갑자기 다시 위로 떠올랐다. 글자가 아니라 신이라는 단어로서. 신은 이런 구역질 속에서 내게 남아있는 유일한 것인 듯 했다. 내 심장에 넘쳐 흐르고 내 혈관을 가득 채우는 이 구역질이란 것이 피처럼 내 몸속을 돌아다녔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 순간 프레드와 아이들이 떠올랐고 어머니 얼굴이 보였고 거울 속에서처럼 아이들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구역질의 홍수 속에 떠밀려 가버렸다. 그들 모두는 아무래도 상관없고 신이라는 그 단어 말고는 내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울었다. 이런 단어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생각나지도 않았다. 뜨거운 눈물이 두 눈에서 얼굴 위로 마구 흘러내렸다. 눈물이 흐르는 것으로 눈물이 흐를 때 턱이나 목에 닿는 느낌이 없다는 것으로 나는 내가 지금 옆으로 누워있고 또 한 번 미칠 듯한 속도로 조금 전보다 더 빨리 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멈추었다. 나는 부서진 담벼락 가장자리로 몸을 숙이고 먼지 투성이 푸른 잡초에 토해버렸다.
프레드는 종종 그랬던 것처럼 내 이마를 받치며 좀 괜찮아? 하고 나지막이 물었다. 그래요. 좀 나아졌어요. 나는 말했고 그는 손수건으로 조심스레 내 입을 닦아주었다.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몇 걸음만 더 가면 호텔이야. 프레드가 말했다. 네, 잘게요. 내가 말했다.